네, 브렉시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점검을 하고 가면은요. 스티븐 모니슨 재무장관이 1단계 합의에서 여전히 할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국 정상이 다음 달, 즉 11월에 칠레에서 진행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서명하도록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서명하기 전까지는 그전엔 절대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헛소리 장렬하고 있고요. 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이 국내 수요 및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농산물 주문을 늘리고 미국은 이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측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전쟁을 멈추고 추가 관세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 아니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었습니까? 라는 딴지를 제가 걸었고요. 두 번째는 25%에서 30% 관세 인상되는 거 이거 지금 유예했잖아요, 미국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신용도가 높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저금리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힘들어. 그냥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 발도 딛지 못하고요. 저축은행 같은 데 가서 뭐 요즘엔 그나마 많이 금리가 내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높은 금리고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만약에 대부업 가게 되면 이미 그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요. 대출 금리이자 5%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중국이 미국이 뭐 관세를 유예해준다. 25%에서 30%로 10월 15일 날부터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거 연기해줄게 라고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25%나 30%나 뭐 달라지는 게 있냐? 그거 말고 그냥 아예 관세를 철회하라고. 지금 중국은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똑같은 1단계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양쪽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즉 중국에서는 합의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는 뭐 위대한 합의가 됐고 뭐 농부가 논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중국에서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국내 수요 및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주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정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뭐 400달러 사든지 500억 달러 사든지 산다면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하고 대신에 미국은 이를 위해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되게 그럴듯한 얘기지만 자꾸 발을 뺀단 말이에요. 국내 수요 및 시장 원칙.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가 니네 미국 농산물 사주기로 했는데 야,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 중국 내에서도 이미 막 남아 돌더라. 괜히 사가지고 괜히 썩힐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는 아닌 것 같아. 혹은 그거 시장 원칙, 이거 WTO에다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식의 구매는 좀 위배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제가 어제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1단계 합의를 함에 있어서 전제가 이건 거죠. 거의 미국 25% 관세에서 30% 관세 인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말고 25% 관세 자체를 폐지해라. 그거면 우리가 농산물 무조건적으로 사줄게 라고 할 텐데 지금 미국에서 제시하는 건 어이 중국 25에서 30% 인상 안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뭐 사기꾼이 그 말을 꾸미고 포장하고 잘 만들어도요. 그 말 안에는 정말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즉 이번에 1단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정말 잘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이 국내 수요 및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농산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를 위해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중국은 미국이 1단계 합의를 봤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국내 수요를 봤더니 야, 그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가 없더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만나서 사인하기 전까지 그 전엔 얕잘없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한번 뭔가를 보여준 거죠. 어이 중국 바꾸려고 하지 마. 그 전에 사전에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가 지난번 1단계 합의라고 봤던 내용은 물과 기름이에요. 서로 동상이몽입니다. 합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계속 주장했거든요. 국내 수요 및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사주겠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사줄 것이다. 미국의 농부는 노났다라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죠. 이거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10월 달에 멀미약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를 본다 그랬을 때 아휴, 두 나라가 진짜 힘들구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둘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지 좀 합의는 보자. 그래서 봤어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뭐 해도 합의를 본다라고 해서 일단 당장 10월 15일 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금융시장이 막 무너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봉쇄시켜 놨는데 정말 중요한 합의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 농산물 사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노이즈가 발생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중국은 계속 말씀드리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국내 수요 및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그 얘기는 국내 수요가 그만큼 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원칙도 야, WTO가 그러지 말래. WTO가 그러라고 했어. 라는 이유로 안 사주면 돼요. 결국 이 문제가 1단계 협상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야 중국 빨리 농산물 사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야 웃기고 있네. 누구 좋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농산물 막 사주면 트럼프 대통령 너 표밭 관리하는데 좋으라고 우리가 미쳤냐? 이러고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동결할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나왔는데요. CNBC에서 10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FOMC의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현재 다수 투자자들이 지난번 7월 달에 이어서 9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무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85% 정도 보고 있다. 자, 문제는 왜 CNBC에서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냐면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만약에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되면 점점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라는 근거로 10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미 연준은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로 한 즉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고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의 중단과 확대 정책이 다시 제기됐다. 즉 앞서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라고 하지 못하는 연준이라는 제목으로 연준이 이렇게 돈을 풀고 있다. 오버나잇 레포 금리부터 시작해서 기간별 레포 금리를 2020년 이렇게 돈을 풀고 있다. 이게 왜 양적 완화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연준은 이미 돈을 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거고 만약에 미국 경제 지표가 더 악화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 지금 CNB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1단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가능성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다시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된다면 일단 연준은 10월 달에 동결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단계 합의를 본다면 12월 달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 같다라고 지금 CNBC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론 지금 10월에 벌써 세 번째 주지만요. 여러분 10월 달에 들어와서 미국의 경제 지표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거 있습니까? 당장 10월 달 첫 번째 주 제조 PMI 지표 47, 고용 지표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그닥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실업률인데 그 실업률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일터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실업률이 낮아진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소매 판매 지표 안 좋죠. 서비스 PMI 지표도 안 좋습니다. 이제 월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 지표 나오거든요. 물론 주택 지표는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전월 대비 증가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랬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줄을 쥔다고요. 며칠 전에 새벽에 뉴스 기사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기업들이 현금을 다 보유하고 있대요. 기업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보면 지금 만약에 연준이 혹은 시장이 돈을 풀면 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회수하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주택 판매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로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으나 지금 10월 달에 나온 경제 지표는요. 제대로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자, 10월 달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동결을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증시를 상승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게 되실 거란 얘기를 제가 올해 주례장창 하고 있죠. 자, 10월 말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던 아니면 동결하던 11월 초에 뭐가 발표가 됩니까? 예,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제조업 PMI 지표 발표됩니다. 이미 미국의 베이지북에서도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난번에 미국의 경제 상황보다 9월 달의 베이지북보다 조금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요, 흐름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표가 막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11월 초에 발표하는 경제 지표, 과연 앞에서 금리를 인하한 그 효과가 막 나타나가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 흐름과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상황 속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은 결국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 보유를 하기 위한 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증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실감할 거라는 걸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죠. 자, 과연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동결해도 문제고요. 금리 인하해도 문제입니다. 예. 자,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자, 유럽연합 정상들이 영국과 보리스 존슨 총리와 융커 위원장이 둘이 합의를 한, 물론 그 전에는 영국 총리가 아일랜드에게 돈을 퍼주기로 하고 아일랜드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합의안을 가지고 융커 위원장과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합의안은 유럽연합 정상들 27개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습니다. 우와! 어제 저녁에 한 7시인가 8시 정도 되니까 예,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합의안이 이제 뭐 조만간 뭐 이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속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자,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이미 영국은요. 그러니까 영국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나라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나라죠. 영국은요. 맨 처음에 유럽연합이 모일 때도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금 유럽연합의 어찌 보면 전신이죠. 그 EC, 즉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형성했을 때 영국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3년도에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해요. 영국이. 그런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야,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나가자. 우리 여기 왜 들어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거죠. 야, 경제도 어렵고 우리 영국이 유럽연합 공동체에 가입을 해도 뭐 얻는 것도 없고 뭐 개뿌리가 뭐냐.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한 지 2년 만에 지난번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하듯이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때는 67%, 국민의 67%가 에이, 그냥 유럽 경제 공동체에 남자라는 잔류가 됐기 때문에, 잔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유럽연합에 영국이 계속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영국은 그냥 유럽연합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혼자서 빛나고 싶지 유럽연합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즉 그 얘기는 혼자서 소프라노 독주회를 하고 싶은 거지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연합에 포함돼 있지만 뭐합니까? 자국의 화폐 파운드화를 계속 쓰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즉 그 얘기는 영국은 그냥 건방진 맛에 자기 잘난 맛에 툭하면 유럽연합에서 뛰쳐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6년 6월 23일 날 브렉시트 투표를 다시 했는데 그땐 가결됐죠. 52%로. 자, 그때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요. 1973년도 유럽경제 공동체에 가입하고 2년 만에 국민투표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야, 우리 여기 있으면 뭐하냐? 다 가자야. 우리 영국이 굳이 여기서 일해야 돼? 우리가 왜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에서 독일이 워낙 많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만큼 그리스가 힘들 때, 이탈리아가 힘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쓴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래서 제가 유로존의 가장을 독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런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내 거 먹고 사는 거지. 누구 도와주기도 싫고 누구 도움받기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자, 그런 영국입니다. 즉 브렉시트는 언젠가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놈의 브렉시트가 젠장 맞을 지난 3월 29일 날 미리 해버리든가. 근데 왜 또 그때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이 영국의 총리가 됐는데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브렉시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 됐죠. 총리 자리 내려오고 7월 달에 존슨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이 많았습니다. 자, 지난번 작년 11월 메이 총리가 585쪽 분량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을 유럽연합과 합의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이 합의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존슨 총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하원에다가 표결을 붙여야 되는데 지난번 메이 총리가 끌어낸 합의안은 2번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메이 총리는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죠. 자, 왜 부결시켰느냐? 안전장치 때문인 거죠. 안전장치는 무엇이냐? 하드보더를 피하고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도 계속 영국 전체를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는 것.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드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유럽 관세 동맹에다 남기는데 언제까지 종료 시한이 없어요. 그러면 야, 그게 무슨 브렉시트야. 그냥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거지. 야, 난 반댈세. 그리고 본토와는 달리 북아일랜드만 유럽연합의 상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 그리고 계속 영국 전체를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남겨놓으면 영국은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 협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국의 강경파인 보수론자들을 우선으로 이 표결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메이 총리가 내려오고 존슨 총리가 이제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인 존슨 총리가 무조건 10월 31일 날 우리 영국은 11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의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걸고 브렉시트를 진행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들어와서 10월 2일 날 안전장치 말고 4년 동안 2개의 국경을 두자라고 유럽연합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 말은 뭐냐면 영국이 브렉시트로 전환되고 그 종료 기간. 자, 2020년 후에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를 영국 본토랑 함께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서 탈퇴시키자. 그리고는 2025년까지 농식물 및 상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규제를 적용받게 하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2025년 이후에 4년마다 한 번씩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의 적용을 받을지 말지를 정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그러자 유럽연합이 거부했습니다. 야, 뭔 소리야. 북아일랜드는 계속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남아야 되고 왜 북아일랜드에다가 뭐 4년마다 한 번씩 거부할 수 있느니 그런 걸 왜 주냐?
반댈세 해서 10월 2일 날 존슨 총리가 제안한 건 반대에 거부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존슨 총리가 뭘 하냐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서 야, 우리 영국이 니네 막 겁나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그래서 아일랜드 총리가 또 혹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존슨 총리가 도와준 데는 웬일이니? 그리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존슨 총리가 당당하게 그 아일랜드 총리의 그 동의를 받은 합의안을 가지고 융커 위원장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두 개의 국경이 아니라 두 개의 관세 체제로 아주 묘하게 말바꿈을 한 거죠. 자,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 체계를 적용받고 실제로는 유럽연합의 관세 동맹 안에 남기는 것. 이거를 이름하여 하이브리드 해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융커 위원장과 합의를 봤죠. 자, 그 합의 내용에는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관세 규제에 따른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는 그러니까 규제 국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관세 체계에 남는다. 유럽연합 관세 규제를 따르면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남는다. 영국의 미래 무역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진입하는 입구 역할을 북아일랜드가 하게 될 거고 대신에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제3국 상품 중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 관세를 적용받게 되고요.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유럽연합 관세 체제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제가 웃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머릿수가 너무나 많아서 사공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는 영국 규제를 받고 실제로는 유럽 규제를 받고 이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뭐 얘기하는 게 관세 철회 얘기도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뭐 시장 수요와 시장 뭐 어떤 규제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가 주는 그 말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제3의 상품 중에서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와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 영국 관세를 적용받느냐 유럽 관세를 적용받느냐 아니 제3국 상품 중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영국의 이 브렉시트 문제는요. 어떻게든지 그냥 쥐어짠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노딜만 막자라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지금 맞춰놓은 건데 저는 이거는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거 분명히 나중에 조만간 얼마 안 가서 엄청나게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제3국의 상품이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무슨 두부 자르듯이 딱딱 이렇게 100% 정확하게 맞힐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엔 돈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결국 나의 이권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매우 큰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억지로 짜집기식으로 융커 위원장은 합의를 해줬고요. 27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1월 달로 융커 위원장의 임기가 조금 더 한 달 정도 더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연장될 수도.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야, 유럽연합이 제 생각은 야, 영국을 되게 골탕 먹이는구나, 연맥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지 쥐어짜기를 식으로 했을 때 합의를 봐줬으니까 합의를 봐주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결과는 다시
영국의 의회로 넘어간 거예요. 모든 결정은. 유럽연합은 만약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든지 어떤 위험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발생시킨 원흉이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피하고자 어쨌든 합의를 해줬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이제 그 공은 영국의 의회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영국에서 합의가 될까요? 자, 지금 영국은요, 총 영국의 하원 의석이 650석인데 이 중에서 보수당의 하원 의장의 1표, 그리고 보수당 1명, 노동당 2명, 요 3명이 부의장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3표, 그리고 신페인당이라고 불리우는 당의 표가 7표 해서 총 11표, 그러니까 하원 의장 1표, 부의장 3표, 그리고 신페인당 7표에서 총 11표를 제외한 639석 중에 320석을 받아야지, 즉 과반이 돼야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영국 의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집권 보수당이 289석, 제1야당 노동당이 244석,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35석, 자유민주당이 19석, 민주연합당이 10석, 아직 안 끝났어요. 신페인당이 7석, 변화를 위한 인디펜던트 그룹이 5석, 웨일스 민족당이 4석, 녹색당이 1석, 무소속이 36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공이 많으니 이게 브렉시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자, 여하튼 총 650석 중에 하원의장과 부의장 3명과 신페인당 7명 11표를 제외하고 639석 중에 320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19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주연합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난 반댈세 합니다. 지금 존슨 총리가 융커 위원장과 끌어낸 합의안은 벨파스트 협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1야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는 이미 압도적으로 부결된 테레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나쁜 안을 협상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국민당은요, 이번 합의안은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스코틀랜드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민주당은 존슨 총리가 메이 총리의 합의안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하드 브렉시트를 통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일단 보수당을 제끼고 제1야당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289석인 집권당인 보수당이 모두 다 찬성을 해주겠냐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320석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보수당이 289석이 되니까 만약에 보수당이 289석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도 나머지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반대하면은 이 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큰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됐습니까? 지난번 5월 달에 유럽의 선거에서 브렉시트를 잘 진행시키지 못했던 보수당과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그 외의 다른 당들, 즉 국민당,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 이런 당들이 의석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입심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예 브렉시트를 없던 걸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제러미 코빈 같은 경우도 뭐 이래저래 뭐 총선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임시 총리 해가지고 그냥 총선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제2국민 투표하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이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융커 위원장과 합의는 됐는데 영국 의회에서 이거 안 될 것 같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지난번에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있잖아.
존슨 총리가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좀 연기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방법.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유럽연합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해줄 수 있느냐의 관점.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존슨 총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총리를 그만둬요. 그리고 조기 총선을 진행해요. 자, 만약에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과반수를 확보한다면 문제는 뭡니까? 다시 존슨 총리가 이번에 브렉시트를 합의안을 가지고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융커 위원장은 이번에 존슨 총리의 합의를 해주고 이번 합의로 추가 연기는 필요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만약에 영국 의회 안에서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서 유럽연합한테 달려가서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영국은 생각하고 있는데 융커 위원장은 추가 협상, 그러니까 추가 연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영국과 선을 다 그은 거죠. 이번에 존슨 총리의 합의를 유럽연합이 거절한다면 금융시장은 출렁거렸을 거고 그럼 그 모든 책임은 유럽연합이 존슨 총리 합의안 안 받아줘서 그래. 이렇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죄인이 되는 거고 그러자 유럽연합이 일단은 자기네들은 합의를 해주고 그 공을 영국 의회에 넘겨서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면 증시가 하락하든 아니면 부결돼서 노딜 방지법으로 어떻게 하든 앞으로의 모든 주접은 누가 떨게 되냐면 영국이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커 위원장이 선을 다 거둔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멀미약이 필요하다고 한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서로 하는 얘기와 분석하는 방법과 시간이 지나갈수록 재해석되는 방법들이 다양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것이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과연 앞에서 2번 인하했는데 또 인하해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거기 때문에 멀미를 할 것이고 세 번째, 영국 문제가 이렇게까지 사공이 많아서 복잡한데 이거 10월 31일까지 가봐야지만 뭔가 결론이 나는 문제인데 10월 달에 멀미약이 한 몇 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에 자꾸 멀미약 타령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국 문제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를 봤다라는 거를 보고 융커 위원장이 유럽연합이 하도 영국이 괘씸하니까 저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아일랜드가 이렇게 돈 퍼주고 이렇게 협상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3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진짜. 근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냥 일단 영국에 합의를 해주고 자기는 빠지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은 다 영국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막판에 영국 의회에서 통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매우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 문제는 브렉시트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어떤 청취자님께서 제가 내년에 위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내년의 위기 중에 아무도 지금 신경 쓰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미쓰리는 올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했으니까 혹시 내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기가 올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작년부터 10년 주기 위기설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뭐 내년에 위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내년에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위기를 언제 공통적으로 느끼시냐면 내년 미국 대선 이후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은 어떤 모임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그 모임 장소로 가기 위한 그 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나 인생이나.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만약에 뭐 홍대 뭐 스타벅스에서 돈다방 미쓰리의 어떤 그 청취자님들과 3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제가 뭐 어떤 뭐 이 방송국과 스태프들과 뭐 어떤 카페에서 오후 3시에, 왜 오후 3시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미팅 장소에 나가고 뭐 방송국 스태프들이면 작가님과 PD님과 2명이 나오던, 아니면 뭐 작가분이 많으셔가지고 뭐 3명이 나오던, 그 총 어쨌든 저를 포함한 상대 2명 이상이 3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딱 정각 3시에 그 스타벅스 문을 딱 열고 오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제가 3시 이전에 갈 수도 있고, 그죠? 미리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일찍 출발을 했는데 제가 길치여서 여기저기 헤매느라고 지하철 출구를 잘못 찾아서 3시를 넘길 수도 있죠. 저는 많은 분들이 2019년도 뭐 경제가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 우리 작년부터 얘기했었다니까요. 2018년도는 골디락스장이고 경기 침체는 2019년도부터 올 거라는 얘기를 2017년부터 했는데 우리는 지금 2019년도를 살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내년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내년쯤은 위기가 오지 않을까? 미국의 대선 이후에 올 것 같아. 라고 지금 미국의 대선 이후로 지금 위기가 올 거라는 타이밍이 맞춰졌지만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렇게 딱 타이밍에 맞춰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작은 거 하나더라도 하다못해 미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4시 반 정도에 이미 원고를 다 써놔요. 그리고는 5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진행 중이지만 뭐 어차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 지수를 설명하면 되니까 4시 반부터 녹음을 해야지라고 마이크를 붙잡고 막 녹음을 하죠. 근데 녹음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합니다. 그거 4시 반에 녹음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안 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어떤 위기가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오든 뭐 금리를 인상할지 이 문제는 저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년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건 문제가, 위기가 터졌는데 뭘 인상을 하고 뭐 인하를 합니까? 그냥 저는 위기가 터졌을 때 딱 상황인 거죠. 우리가 금융위기가 딱 터졌어요. 아이고,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으니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시장이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어떤 위기가 터지면 아무리 시장에서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아니야, 더 안 좋아질 거야. 앞으로 더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자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안 터지고 이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뭔가 타이밍을 반박자든 한박자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타이밍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얼만큼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한테 현금 보유를 얘기해드리고 있는 이유,
방망이를 짧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간차 공격에 크게 당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9일 날 영국이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지고 승인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음 주 21일 월요일 방송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와 또 한 주 동안에 진행되는 일정들, 이슈들, 그리고 10월 18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까지 꼼꼼히 챙겨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